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소프트의 이재우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인공지능 스크래치 교재 제1장 인공지능 기초학습 파트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공지능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건데요.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자체는 미국의 존 메카시 박사가 1955년도에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과학에서 인공지능은 인지 또는 학습처럼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컴퓨터가 정말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 1950년에 앨런 튜닝이 진행한 튜닝 테스트가 있는데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는 컴퓨터가, 한 방에는 실제 사람이 있고요. 이 C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각 방에다가 종이로 적혀진, 종이에 글자가 적혀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아서 컴퓨터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서 다시 문서에다 적어서 C에다가 주고요. B도 그 문서를 적어서, 그러니까 이 C라는 사람은 A와 B 어떤 방에 컴퓨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문서만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아서 컴퓨터인지 사람인지를 알아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인공지능의 기준선을 정하지는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 대신 인간이 보기에 이것이 인간 같다면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자라고,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어떤 판별을 제안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범위가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의 지능을 구현하는 모든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했던, 게임의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들, 우리 요즘 식당 가면 이렇게 주문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는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습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의 범위는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우선은 규칙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규칙 기반은 스스로 학습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 전문성을 가진 개발자가 정교한 규칙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마치 사람의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말했던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규칙 기반은. 자, 규칙 기반 외에 학습 기반이 있는데요. 학습 기반에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포함이 돼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 규칙 기반은 일반 프로그래밍과 동일합니다. 다만 정말 고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미리 짜 놓고요.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입력값을 넣으면 프로그램이 이 입력값을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이 컴퓨터가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에요. 반면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해당하는 학습 기반은 컴퓨터에게 우리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유사한 사례들, 그래서 입력이 어떻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입력이 어떻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컴퓨터에 집어넣어주면 컴퓨터가 바로 이 입력에 해당하는 결과를 직접 이제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니까 규칙 기반은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만든다. 학습 기반은 컴퓨터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규칙 기반 인공지능도 높은 성능을 내는데요. 1997년에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겼던 IBM의 딥블루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 규칙 기반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학습 기반의 머신러닝은 다양한 입력과 출력 사례를 입력을 합니다. 컴퓨터는 입력된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학습 단계에서 우리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결과치를 미리 조금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 분류할 때 다양한 이미지 사례들을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해서 특징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테스트할 때는 이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새로운 이미지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블이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교재에서 사용하는 IBM의 왓슨 어시스턴트나 비주얼 레커그니션이 바로 머신러닝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은 딥러닝인데요. 딥러닝은 사람의 어떤 관여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머신러닝 분류 단계에서는 레이블을 집어넣고 이미지의 특징을 집어넣거나 또는 모델을 다시 업데이트할 때 사람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제 볼게요. 네. 머신러닝은 특징을 추출하거나 분류하거나 이럴 때 사람이 개입하게 돼요. 오류 수정이나 특징 추출을. 반면에 딥러닝은 특징을 추출하거나 이제 오류 수정하는 게 모두 컴퓨터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런데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딱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의 개념이 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딥러닝에는 엄청난 시간과 하드웨어,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우리 이세돌 구단과 바둑으로 대결했던 알파고는 1920개의 CPU와 280개의 GPU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학습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딥러닝 모델을 수업 시간에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신러닝 기반을 사용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이미지 분류를 할 때 레이블당 10장의 이미지만 있으면 돼요. 반면에 딥러닝은 레이블당 5,000장 정도의 이미지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역사 있는데요. 처음에 1956년도에 처음 등장했다. 자, 이때 이러면서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이미지를 보면서 갈게요. 자, 여기 개념이 정립이 됐었고요. 자, 여기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막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막 열심히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도까지 했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상외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때 1차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80년도 요 이후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딱 문제를 해결하는 아까 말했던 규칙 기반의 시스템이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전문성에다가 이제 기술을 더 해가지고 특정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이때 다시 암흑기가 찾아오는데요. 이유가 그때 애플이나 IBM에서 그 컴퓨터를 출시를 했거든요. 퍼스널 컴퓨터, 우리말로 지금 PC라고 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했는데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뭐 저기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 비싼 거 해봤는데 야 이거보다 개인용 컴퓨터가 더 성능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때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넘어와서 다시 부흥기로 돌아오는데요.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하드웨어 성능도 높아지고
알고리즘이 진화하면서 다시 부흥기를 맞고 있죠. 자, 1997년에 IBM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이제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고요. 또 2011년에는 IBM의 왓슨이 미국에 있는 TV 퀴즈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발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과학자분들만의 연구 분야가 아니고요.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정부 차원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를 인공지능 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많은 이제 인력 양성이라던가 혹은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좀 더 뒤에 볼게요. 인공지능은 처음에 왜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 인간 자체가 자신이 닮은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욕구가 있었다. 요런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자, 쭉 가서 정부는 2018년도에 인공지능 R&D 전략을 수립하고요.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제작할 수 있느냐? 1960년대는 리스프라고 하는 언어가 제일 많이 썼고요. 최근에는 파이썬, 자바, C++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 플랫폼 좀 내려볼게요. 자,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든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많은 어떤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반대로 이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 또는 나에게 맞는 인공지능 앱이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좀 분리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공지능 플랫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아마존 알렉사, 구글의 텐서플로우, IBM의 왓슨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삼성전자의 빅스비, 네이버의 크로바, 카카오의 카카오 아이 등이 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이 중에서 IBM의 왓슨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들과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IBM 왓슨 인공지능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머신러닝 모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그 종류에 뭐 대충 이런 게 있네요. 자, 우선 밑에 화면부터 보면 여기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냐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고요. 각각의 학습 방식에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수행하는 역할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분류나 회귀 분석처럼 이미 주어져 있는 정답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차원 축소나 군집화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 결과물이 중요한 어떤 복잡하지만 뭐 결과물이 좋아하는 어떤 금융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제조 같은 것들은 강화학습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분류는 인공지능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분류로 이렇게 우리 여기 점점점 있으면 이 두 개의 이 데이터의 특징을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회귀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수치를 예측해 줍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인 분석에서 나왔었는데 뭐 이런 것들 자신의 내신 수능 성적을 입력해서 원하는 학과의 합격률을 예측하여 알려주는 같은 그런 예측에 사용이 됩니다.
자, 차원 축소는 복잡한 데이터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많으면, 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암 진단하는 병원용 인공지능 모델 만든다 그러면 데이터 값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값들만 이렇게 솎아내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차원 축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군집하는 정답이 없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그룹으로 묶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하나의 그룹이고 여기가 하나의 그룹이다라고 알아낼 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강화학습인데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뭐 현재 이런 상황일 때 핸들을 어떻게 조작하나, 또는 뭐 앞으로 정지할 건지 갈 건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행동에 따라서 내가 잘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라는 게 실시간으로 보상이 따라옵니다.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결국 스스로 이제 작동시키면서 어떤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강화학습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학습학습에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지도학습, 요거,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요거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편의점에 지금 현재 사장님이에요. 새로운 신입 아르바이트생이 왔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상품을 진열하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식은 교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 상품 진열에 대한 매뉴얼을 학습을 시키고 이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정답이 있고 그 정답대로 작동을 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지도학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학생의 어떤 성능을 측정할 때 기준이 뭐냐? 여기 있는 매뉴얼대로 했는가라는 게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상품 진열에 대한 매뉴얼이 없거나 상품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뉴얼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너 한번 알아서 진열해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너가 알아서 해봐 라고. 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은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진열을 하겠죠. 근데 아무런 어떤 기준 없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상품의 가격이라던가 색상이나 종류, 어떤 브랜드, 이런 걸 가지고 진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는데,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평가하냐? 이게 정말 이러한 항목별로 잘 나누어졌는가? 요게 우리 어떤 인공지능 모델의 평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 있죠. 비지도 학습은 보기 좋게 알아서 진열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컬러를 가지고 진열을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강화 학습은 상품을 얼마나 잘 진열하는가가 아니라 상품을 진열해서 매출을 늘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에 따라서 이 진열 방식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르바이트는 이제 상품 진열을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고, 상품 진열은 그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아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진열했더니 이 물건이 좀 잘 팔려. 그러면 그러한 방식을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점점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강화학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교재 1장에서 인공지능 스크래치의 기초, 아니요. 인공지능 스크래치가 아니라 우리 인공지능의 기초적인 원리라던가 내용들을 한번 학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